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분열의 마지막 순서로 미국 본토 텍사스에서 추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B-1B 랜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공항 상공에 우리 공군 F-15K2기의 호위를 받으며 등장하여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색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의 이슈를 다루는 색다른 튜브입니다. B-1B는 최고 속도 마하 1.25를 자랑하는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로 괌에서 한반도까지 2시간 안에 전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미군이 운용하는 전략 폭격기 B-52보다 은밀하고 신속하며 스텔스 전략 폭격기인 B-2의 3배 이상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전력을 지닌 폭격기입니다. 폭장량만 놓고 보면 B-2가 23톤, B-52 스트라토포트리스가 31.5톤인데 B-1B 랜서는 내부 무장창만 34톤이며 스텔스를 포기하고 외부 무장창까지 무장 시에는 총 56.7톤의 폭장량에 달합니다. 적 중심을 융단 폭격할 수 있는 폭장량과 북한 방공망을 피할 수 있는 은밀성은 물론 초음속 비행 능력까지 갖춰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병기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 공군과 연합봉중훈련을 실시하며 정밀 유도폭탄 실투하 훈련이 7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이날 행사에 앞서 B-1B가 전개될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라 하고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도발을 시사하고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는 북한군을 압도하는 전략 폭격기 성능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우리 군과 정부의 대북 압박 전략이라고 보여지네요. 이번에도 변함없이 미 공군 전략 폭격기 B-1B 랜서가 떴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한반도 상공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어김없이 나오는데요. 이는 죽음의 백조라고 불려지는 별칭 때문인 것입니다. 1985년 미 공군에 인도된 B-1B 랜서에 한국 언론이 죽음의 백조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붙이기 시작한 것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쓰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죽음의 백조라는 별칭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만 쓰이는 별칭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랜서라든가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불려지지만 정작 미군 내에서는 보통 제식 기호에 근거한 별칭인 본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B-1 승무원들은 아무도 랜서라고도 부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체 공개 당시의 에피소드 때문인 것으로 신문에서 롤아웃 당시 대문짝만하게 B-1이라고 써붙여 놓은 것 때문에 대부분의 미군들은 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별칭으로는 그나마 최근인 이라크전에서 새로 붙은 별명인 제이담 택시라고도 한다는데요. 전선 상공에서 2~3시간씩 채공하면서 아군이 폭격 지원을 요청하면 10분 안에 제이담을 떨구는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본 미 육군이 붙여준 별명이라고 합니다. 일반 전폭기들보다 월등히 긴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항시 대기 가능한 공중 자산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사는 B-1의 오늘날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별칭인데요. CAS 즉 근접 공중 지원을 하는 전략 폭격기라는 독특한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국내 언론으로부터 B-1이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별명으로 지칭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러시아군의 전략 폭격기인 Tu-60이 백조라 불리는 것을 혼동한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Tu-60은 백조라는 별칭답게 하얀 도색으로 되어 있지만 B-1은 죄다 검은 도색이라서 색깔부터 백조라는 수식어가 맞지 않다는 것인데요. B-1 프로토타입이 최초에 공개될 때 백색으로 도장되었긴 했지만 당시 국내에 Tu-160이 백색의 궤조로 소개된 적이 있던 걸 언론에서 기억하다가 B-1의 Tu-160의 별명을 덧붙여 사용한 게 아닌가 추측될 뿐입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B-1 폭격기와 죽음의 백조를 함께 넣어 검색하면 해외 소스에서는 전혀 검색되지 않고 국내 언론사들의 영문 번역 기사에서만 언급되는 것은 해외에서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별칭임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B-1의 소유주인 미국에서는 그 어떤 문서에서도 B-1을 죽음의 백조로 지칭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내의 해프닝을 가진 B-1은 로겔에서 제작된 미 공군의 전략 폭격기입니다. 고공 마하 1.25, 저공 마하 0.9이라는 꽤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폭격기이며 이를 위해 가변익을 가지고 있는데요. 속도가 빠름에도 폭장량이 많고 채공 시간이 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초의 B-1A가 개발되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4기가 생산되다가 취소되었으나 B-1B로 개량되어 1983년부터 1988년까지 100기가 생산되었습니다. 원래 B-52를 대체할 폭격기로 개발되었으나 당시의 상황이 변하면서 그리 되지는 못하여 B-52와 B-1B는 현재도 같이 현역으로 쓰이고 있는 중입니다. 전략 폭격기 중 가장 먼저 개발된 B-52가 대량의 폭장량으로 적진에 폭탄을 때려붓는 컨셉이라면 나중에 나온 스텔스 폭격기인 B-2가 몰래 투하하는 컨셉이고 B-1의 컨셉은 고속 저공 비행으로 신속하게 투하하고 이탈하는 소위 치고 빠지기 컨셉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속도와 저공 침투만 가지고 방공망에 침투한다는 B-1의 최초 개발 컨셉은 방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먹혀들지가 않아 그로 인해 냉전 시기에는 제대로 사용될 곳을 찾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멀리서 쏘는 능력이 추가되었다가 제이담이 개발된 이후로는 초기 개발 컨셉을 벗어나 긴 채공 시간을 활용해 지상군 근처에서 대기를 하다가
항공 지원 요청이 오면 날아와서 정밀하게 적의 지상군을 타격하는 근접 항공 지원용 전략 폭격기로 거듭났으며 덕분에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같은 현대미군의 전쟁에서 요긴하게 사용되었는데요. 이때 생겨난 별명이 제이담 택시입니다. 1950년대 미 공군의 주력 폭격기였던 B-52는 적재량은 좋으나 속도가 느려 유사시 소련 영공에 진입했다가 격추될 우려가 있었고 ICBM의 개발로 인해 고속 전략 폭격기인 B-58과 XB-72 모두 사라진 이후 그렇게 핵 투발 수단은 ICBM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속화되어가는 전장에서 아음속 폭격기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고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 행정부는 전쟁에서는 다양한 전략 카드를 지니고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52를 대체할 새로운 폭격기 개발을 시도하게 되었고 보잉사에 합병된 노스 아메리칸 로겔사는 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전에 개발했던 XB-70의 노하우를 이용하였습니다. F-111처럼 가변익과 애프터버너를 가지고 있어 고공에서는 마하 2, 저공에서도 최소한 마하 1.2 정도의 속도를 내어 적 방공망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폭격기를 구상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저공에서의 마하 1.2의 속도를 내는 것이 단가가 너무 올라가는 가격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도를 마하 0.85까지 낮추고 캡슐 탈출 시스템과 같은 기능들을 추가하였으나 그래도 예산이 당초의 2배가 넘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B-52보다는 생존성이 뛰어나 나름대로 쓸모있겠다고 판단되었는지 1971년에 목업이 만들어지고 1974년에는 B-1A 프로토타입을 제작해 초도 비행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976년 소련의 빅토르 벨렌코 중위가 미그 25기를 몰고 제1세계로 넘어왔을 때 벨렌코 중위가 타고 온 기체를 분석해본 CIA는 소련 전투기가 룩다운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 저공 비행하는 기체를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공 비행을 한다고 해도 소련 방공망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입니다. 뒤를 이은 카터 행정부 때 이러한 개발이 의미 없는 것이 드러나자 가격만 비싼 초음속 폭격기 개발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소련 침투 임무는 비밀리에 만들고 있던 스텔스기인 F-117에게 맡기도록 했으며 대외적으로는 ICBM, SLBM과 B-52의 ALCM을 장착하는 것으로 1977년에 초음속 폭격기 계획 중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결국 B-1A는 어중간한 장점을 가진 아무 쓸모도 없는 폭격기가 되었고 그렇게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1978년 F-117과 또 다른 스텔스 폭격기 계획인 ATB를 승인하게 되고 그러던 중 B-1A는 B-1B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미 공군은 B-52만으로는 소련과의 방공망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당장은 B-52 ALCM으로 타격 시까지 75%의 생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미그 31 같은 신무기가 소련에서 계속 등장한다면 B-52의 생존성은 극단적으로 떨어질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F-117과 ATB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군 내에서도 극히 일부만이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이런 상황은 미 공군 입장으로서는 B-52를 더 쓰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 계획이 다시 부활했으나 B-1A의 단점이 사라질 리는 없었고 막상 재추진하려고 보니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선되고 보니 숨겨져 있던 ATB 계획이라는 더 좋은 방안이 있었고 결국 레이건 역시 B-1을 재개하느냐 아니면 ATB까지 기다리냐 하는 과거 카터와 똑같은 선택을 강요받게 되고 고민하던 레이건은 그냥 두 가지 모두 다 진행하는 것으로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TB가 배치되기 전까지는 B-1이 느려 터지고 둔한 B-52 대신에 소련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임무를 맡는 것 정도로 목표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존 B-1A의 단점을 개선하고자 저공 침투 속도를 마하 0.85에서 0.92까지 늘리고 폭탄 탑재량을 늘렸으며 레이더 반사율을 낮춰 목표 접근까지 발견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에 집중했고 저공 침투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벨렌코 중위 사건에서 드러났던 소련의 미그 31 등이 가진 룩다운 레이더에 대비해야 했으므로 내부 전자전 성능도 대폭 향상시키고 외부 하드포인트까지 부착하여 ALCM을 운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B-1B는 스텔스 기능에도 신경 썼는데요. B-2처럼 본격적인 스텔스 폭격기라 불릴 정도는 아니지만 덩치에 비하면 RCS 즉 전자파가 물체에 반사되는 면적이 꽤 작은 편이며 다만 최고 속도는 마하 2였던 B-1A에 비해 1.25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RCS를 줄이기 위해 공기흡입구를 재설계하면서 생긴 일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많은 변경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하면 B-1B는 약간의 스텔스와 저공 침투로 생존성을 보강한 B-52와 같은 아음속 폭격기나 다름없이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레이건에 의해 부활되었으나 동시에 ATB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 3년 동안 딱 100대만 생산되었고
현재는 90대 정도만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개발 당시부터 소련 방공망 침투는 ATB가 나올 때까지만 버틴다는 취지로 업그레이드를 한 결과 외부 장착을 하기로 한 ALCM도 결국 B1B의 저공 비행 능력을 저해하고 RCS만 늘리는 데다가 애초에 B-52로만 운용해도 무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언론이나 각종 매체에 자주 얼굴을 내밀던 B-52나 B-2와는 달리 B-1B는 별다른 소리 소문이 없다 보니 이 B-1 폭격기를 모르거나 가상의 폭격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설령 안다고 해도 미 공군에서 실컷 개발해놓고 B-2에 밀려 실전 대비를 못한 폭격기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1의 첫 실전 참가는 1998년인데 1985년에 첫 배치됐으므로 무려 현역 생활 13년 만에 실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에 비해 1997년에 실전 배치된 B-2의 실전 참가는 1999년이고 1983년에 배치해놓고 꽁꽁 숨겨놨던 F-117의 실전 참가는 1989년입니다. B-1B는 아프간 전쟁에서야 밥값을 했고 한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 이후로 한반도 정세가 안 좋을 때마다 B-1이 시위 비행을 하기 때문에 자주 언론에 나오는 편입니다. 이런 B-1은 1998년 이라크를 폭격한 데저트 폭스 작전이 첫 실전 대비이며 코소보 전쟁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조차도 미 공군이 지나치게 서두른 결과였고 최종적인 문제 해결은 90년대 말에 진행된 제2담 운용 능력을 추가한 블록 D 업그레이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미 공군의 핵투발 폭격기는 B-52와 B-2만 임무를 지정하고 B-1은 재래식 무장만 운용하고 있습니다. 명령체계 역시 B-52와 B-2는 미 공군의 핵전쟁 담당 사령부인 지구권 타격사령부에 속해 있지만 B-1은 옛 전술 공군 사령부인 공군 전투사령부 소속인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핵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 공군은 모든 B-1을 미 합중국 공군 전투사령부에서 미 합중국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로 이관시켰으며 현재 지구권 타격사령부 제8공군이와 제728 폭격비행단에서 운용 중입니다. 제2담이 개발된 이후 B-1에 적용되면서부터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이전처럼 위험한 저공 침투를 하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목표를 폭격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원래 B-1의 목표인 B-52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폭격기 전력을 전개한다는 것을 그동안의 개량으로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간당 운영 비용은 57,807달러 정도로 B-52의 시간당 69,708달러보다 싸고 F-22 전투기의 시간당 68,362달러보다도 싸기 때문에 되도록 B-1을 운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일반 공격기보다도 월등한 채공시간과 폭장량을 이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에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출격하여 공중급유를 한번 받고 아프간 영공에 진입하여 지상군의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으로 달려가서 근접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공군의 공격기 자원이나 해군의 함재기들이 항속거리 때문에 수행하지 못했던 근접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으며 B-1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기록한 소티는 전체 항공기 전력의 5%만을 차지했지만 투하한 무장량은 무려 40% 이상을 점유했다는 것을 볼 때 그동안 꾸준하게 개량해온 노력의 빛을 본 대표적인 사례인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후반부에는 스나이퍼 XR-4를 장비하여 지상군이 지정한 다른 목표가 없다면 B-1 스스로 목표를 지정해서 폭격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이후의 이라크 전쟁에서도 그 위력을 발휘하였습니다. 현재 미 공군은 B-1B 폭격기를 20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한 개수 작업으로 IBS 업그레이드를 2019년에 완료하여 이 사업을 진행한 결과 조종석과 폭격수석의 많은 장비가 디지털화되어 더 원활한 작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6년 8월부터는 괌에 위치한 앤더슨 공군 기지에 2대의 B-1B가 배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괌에 배치된 이 2대의 B-1B가 유사시 한국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 빈번해지다 보니 한반도와 주변 상공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 9월 25일에는 오키나와에서 출격한 미 공군 F-15 한 개 편대와 함께 동해상 NLL을 넘어 북한 동쪽의 공해상까지 위력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도 2018년 4월 13일에는 시리아 아사드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응징 목적으로 미국이 감행한 공습작전에 투입되었고 2021년 3월 노르웨이 웨를란트 비행장에 처음으로 배치되었으며 노르웨이와 스웨덴 지상군 합동 공격관제사와 함께 폭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는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로 한미연합훈련으로 전개되었고 이번 10월 1일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전개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국내에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B-1B 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엔 더욱 알찬 소식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